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세수할 때, 면도할 때도 그렇고요. 얼굴에 손을 댔을 때 짜릿한 느낌, 통증이 있다면, 또 음식을 씹을 때 역시 저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3차 신경통의 위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기도 하고, 혹시 치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치과 진료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3차 신경통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건데요. 3차 신경이 어딜 말하는 걸까요? 얼굴로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안면 경련과는 다른 증상일까요? 오늘은 3차 신경통의 원인과 증상,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심수봉의 젊은 태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굴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밥을 먹거나 세수를 하는 일상적인 일에서도 통증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3차 신경통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감각 기능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차 신경통은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이 3차 신경이 어딜 말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3차 신경통은 이제 사람이 겪는 아주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3차 신경이라는 것은 대뇌에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뇌신경을 이제 3차 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뇌신경이 하나인데요. 그 끝이 이제 세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석삼자에다가 그 다음에 갈래 차자 이렇게 써서 세 가지 갈래가 있는 3차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갈래는 이제 이마하고 눈 주변에 나타나고요. 그 분포가.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이제 광대뼈 주변이고요. 세 번째 가지는 이제 턱 주변에 주로 이제 감각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은 이러한 이제 얼굴 부위에 분포하는 이 3차 신경의 본지의 하나든지 또는 그 이상의 갈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고 대개 이런 경우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기 때문에 좀 먹먹한 이제 근육 통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생기게 되고요. 예. 이런 3차 신경통은 인구 10만 명당 한 4명에서 29명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고 평생 유병률은 0.16에서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 예. 40대 미만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평균 연령이 한 53세에서 57세인데 대개 이제 중년 이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혈관에 변화가 생기는데 예. 그 혈관이 이제 신경 가닥을 압박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에게도 이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탈수초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발병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뇌신경 가운데 5번째 뇌신경이 이 얼굴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3차 신경은 얼굴 감각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신경이고요. 또 이제 음식물 씹는 이제 저작 근육의 운동을 돕는 기능을 갖고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신경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감각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각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아주 이상 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증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통각 과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불편한 유해 자극이 아닌데도 그걸 통증으로 알고 아주 과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특징적인 소견이게 되지요. 주로 이제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광대뼈 있는 데라든지 입술 위아래에 아주 심한 통증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음식물을 씹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근데 통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아프지 않은 자극에도 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막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환자분들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전기가 쇼크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뭐 네. 송곳이나 뭐 칼로 찌른다 뭐 이런 느낌들을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3차 신경통의 원인은 그 혈관이 이 신경을 압박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대개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 예. 크게 보면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3차 신경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뭔가 문제가 있어 생기는 거잖아요. 3차 신경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에 주변에 있는 혈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양 같은 게에서 점점 자라면서 눌려서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외상을 입어서 신경이 손상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생길 수도 있고 예. 신경 자체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70-80%는 3차 신경통의 원인이 혈관이 축 처져서 혈관이 신경과 압박을 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혈관이 축 처지는 경우도 노화 현상이 생기기 많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혈관 압박으로 인한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뭐 추위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는 겨울철에 더 많이 생기거나 찬바람이 불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방사선 뭐 치료 후에도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통증의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릅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은 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대개 이제 얼굴 한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래 쪽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광대 쪽이라든지 뭐 입술 위아래가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확히 뭐 입안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혀와 입의 반쪽만 뭐 아리거나 시리거나 뭐 쩌릿하거나 뭐 감각이 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얼굴을 바늘로 이렇게 묶어놓은 바늘 묶음으로 막 찌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쥐어짜고 찢어버린 듯한 아프다. 이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뭐 전기 쇼크 오는 듯해서 뭐 찌릿찌릿하다. 뭐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선다. 뭐 그다음에 통증이 이렇게 발작이 난 다음에는 뭐 얼굴이 둔하고 뭐 통증이 먹먹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공포가 생기게 되겠죠. 네. 두려워서 이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죠. 얼굴에? 이런 현상들. 그렇죠. 조금만 갖다 대도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손만 갖다 손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분들 상당히 정도로. 많죠. 네. 예. 뭐 면도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네. 그렇죠. 이제 3차 신경통이 생기면 그런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증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뭐 양치질하거나 뭐 세수하거나 또 이야기할 때도 네. 그리고 뭐 식사할 때도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할 때도 이런 현상에도 뭐 아주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3차 신경통의 통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발작적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통증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분도 있지만 이런 통증이 발작적으로 생기니까 가끔 통증이 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오기 때문에 불편감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이 밥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하다는 건 그 저작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개 이제 3차 신경은 저작 근육의 움직임에도 담당을 하지만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통증과 관련 있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통증이 심해지는 건 뭐 저작하는 음식을 씹는 어떤 근육을 움직이면서 3차 신경에 자극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거든요. 만약에 이제 씹을 때 힘이 안 들어가고
씹는 동작 자체가 안 될 때는 저작 근육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신경통은 턱하고 입 주변의 감각하고 씹는 기능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볼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부위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아주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치과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치통으로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또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를 찾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과부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제 물론 얼굴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충치나 치아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적인 문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치과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 오는 경우 특히 이제 한쪽 얼굴의 일정한 부위가 통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얼굴을 만졌을 때 또 씹을 때 통증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고 예리한 통증이 생기면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겠죠. 예. 진통제도 안 듣고 치아에도 별 문제가 없다면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임플란트나 신경 치료 같은 치과적인 시술 받은 부분도 아니고 또 치아에도 이상이 없으면 일단 치과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증 양상으로도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치과적으로 인해 생기는 통증은 지속적이고 둔한 통증을 나타내고요. 그 3차 신경통은 아주 찌릿하고 칼로 베는 듯한 아주 통증이 왔다 갔다 이제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통은 하루 종일 이런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또 통증 부위에 따라서는 얼굴 전체가 욱신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3차 신경통은 이제 간헐적으로 아주 심한 통증이 한 1, 2분 동안 발생하고 얼굴 한쪽에만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또 치통은 통증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몇 년이고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3차 신경통은 통증이 갑자기 몇 주간 괜찮다가 또 길게는 몇 년간 괜찮다가 또 발생하는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할 것은 치통이 아니라고 해서 또 전부 3차 신경통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게 있어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얼굴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3차 신경통이 이제 세 가지 분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축두근, 음식을 씹을 때 이마에 닿는 부위 있죠. 예. 그 부위에서 눈 쪽으로 뻗어 있고 분지가 이제 머리부터 이마, 윗눈까지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분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안면 경련과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3차 신경통과 안면 경련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얼굴은 본인이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의 어떤 나타난 양상들은 다른 사람이 보고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특히 이제 얼굴 떨리는 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얼굴 경련이 생기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떨리는 거잖아요. 이 떨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감각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차 신경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증상의 명으로 볼 수 있듯이 이제 안면 경련하고 3차 신경통이 조금 다른 거건데요. 그러니까 안면 경련은 주로 떨리는 증상이고 3차 신경통은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신경학적으로 보면 안면 경련은 대뇌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예. 또 3차 신경통은 감각신경인 5번째 신경인 3차 신경의 원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근데 원인은 조금 비슷해요. 주변에 있는 혈관이 축 처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얘가 3차 신경을 압박했느냐 또는 안면신경을 압박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죠. 네. 그 3차 신경통은 5번 뇌신경의 문제고 안면 경련은 7번이라는 거군요. 예. 네. 안면 경련은 이제 주로 이제 눈, 아대, 광대 쪽에 나타나고 3차 신경은 즉 씹는 그 움직임만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혼동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3차 신경의 문제는 움직임보다는 감각 그리고 통증으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점을 보면 혼돈하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이제 3차 신경통은 감각이기 때문에 통증을, 안면신경은 운동에 관출당하기 때문에 주로 마비나 또는 뭐 떨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증상도 잘 살펴야 할 텐데요. 3차 신경통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개 이제 통증의 양상을 보면 이제 한쪽, 얼굴 한쪽에 주로 나타나고요. 예. 또 통증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없어지고. 그런 때 통증의 양상이 아주 찌릿하고 전기 온 것 같이 샥 온 것처럼 생기고 극심하게 아주 발작적인 통증이 하루에도 있다 없다 이렇게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또 뭔가 씹거나 뭐 음식을 드시거나 웃거나 뭐 찬물을 마시거나 면도하거나 이런 동작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연령적으로는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발병하는 연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정형 안면 현상들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되는데 뭐 예. 이갈이를 한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예. 증상이 이제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군요. 예.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매일 나타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며칠에 한 번 나타나는 분들이 아하. 있죠. 보통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이런 통증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계신 분 계신데 그분은 뭐 자세만 조금 잘못 들어도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어떤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리거나 또 잠을 못 자고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통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신경의 통증은 발작이 있는 시기하고 발작이 없는 시기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작이 없을 때는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괜찮지만 발작기에 들어들면 통증이 아주 심해서 어떤 경우는 뭐 출산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이 3차 신경통은 얼굴의 한쪽으로만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보통 이제 한쪽으로만 생기게 되고요. 예. 또 이마에서 턱 전체는 이제 아닐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처럼 세 가지 분지 중에 어디에 손상되는지에 따라서 뭐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두 부분일 수도 있고 이마에서 턱 전체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나 이런 얼굴에 통증이 있게 되면 조금 오래되다 보면 아프면 온몸이 다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목 뒤에 있는 근육도 2차적으로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만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치료할 때도 얼굴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죠. 예. 병원을 찾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요? 되게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죠. 그렇죠. 가끔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세수도 하기 힘들다, 수건으로 얼굴 닦지도 못하겠다, 심한 경우에는 뭐 말을 하려도 입을 조금만 움직임만 해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말도 할 수 없고 또 음식도 드시기가 좀 어려워서 예. 심각한 뭐 영양 장애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계속 아프니까 그걸 언제 아플지도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낼 날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하기 힘들어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가 있죠. 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도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1차적으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줘야 되니까 예.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게 되면 진통제라는 것들이 내성이 생기다 보면은 양을 놀려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위장에 문제를 생기게 되니까 부작용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장기 복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인 중에 혈관 자체가 처져서
신경하고 달라붙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미세혈관 감압술 같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경하고 혈관하고 붙지 않게끔 그 안에 이제 간격을 만들어주는 것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신경근 절단술이라든지 뭐 감마나이프 수술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건 의과적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얼굴에는 이제 신경과 혈관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후에 이제 안면마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네, 또 얼굴 주위에서 생기는 증상이고 또 뇌의 신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술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뇌 부분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좀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의사들이 하게 되죠. 예,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한방 치료는 대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굴의 통증, 뭐 두통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해당하고 그 원인을 뭐 풍사라든지 한사라든지 습사라든지 이게 나쁜 기운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경락의 흐름에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올라서 이제 얼굴에 온몸에 이제 화기가 올라와서 얼굴에 작용을 해서 이런 증상이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침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봉약침 치료도 같이 하거든요. 예. 침 치료는 아무래도 뭐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기혈순환 좋게 해주고 진통 효과가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알려져 있고 신경생리학 쪽으로 기전들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3차 신경통과 관련돼 있는 경혈에 침을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뭐 전기 자극을 같이 병행하게 되거든요. 예. 이때는 빈도하고 강도가 중요한데 너무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3차 신경통이 조그만 자극에도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낮춰주고 그다음에 빈도수는 조금 높여줘서 이런 자극이 좀 부드러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전기침도 같이 병행하고요. 또 이제 봉약침요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봉약침은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논문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진통장애하고 소염자형이 있기 때문에 또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도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제 활용을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한약 처방 같이 활용하게 되면 이제 예.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3차 신경통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금주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3차 신경통의 원인이 혈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지만 특히 이제 염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음주예요. 술 드시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우리가 뭐 컨디션이 체력도 관련이 있고 면역 조절의 이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스트레스나 주무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과 체력을 평균 이상으로 맞춰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하나는 대학원생인데요. 어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또 잠을 못 자면 이런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와서 침을 좀 맞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딱딱하고 강력 먹어 씹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 뭐 죽이라든지 뭐 요구르트라든지 뭐 생선 같은 거 드시면 좋겠고요. 술 외에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카페인이에요. 그리고 매운 음식. 예. 이런 것들은 혈관을 수축시켜 갖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죠. 네, 평소에 생활 습관 잘 가지면서 혈관 건강 유지하는 게 또 3차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의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용의 너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살펴보는 건강 이야기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들고 오신 책의 제목이 생각 중독입니다. 예, 이 중독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한번 저희가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생각도 중독이 있습니까? 생각 중독?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독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는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누구나 다 중독 문제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워낙에 우리 주변에 중독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급기야는 생각 중독이라는 생각까지 책까지도 중독이 됐다. 나온 겁니다. 참, 네. 이게 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줄은 알겠는데 예. 참 저도 생각 중독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 정말 허겁했어요. 아, 이제 이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면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생각 역시도 중독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생각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단순할 필요도 있는데 맞습니다. 생각하는 걸 넘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도 아프지만은 네. 이제 스트레스로 있어서 몸도 망가지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네. 보면 또 걱정이 늘어나고 또 참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불안, 초조, 정신질환 이런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 걱정이 늘고 정신질환에까지 도달하는 상황들 이걸 최근에 영미권에서는 오버띵킹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띵킹. 너 오버했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군요. 예. 생각 과잉. 넘어섰다. 예, 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걱정을 하는 걸 넘어서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 생각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경우를 바로 오버띵킹이라고 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내 머릿속은 어제 내가 뭘 했지? 어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 그렇죠. 또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걱정. 맞습니다. 나중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되지?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5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실 생각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기도 한데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바로 오버띵킹, 바로 생각 과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해로운 정신활동이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데 요즘 범불안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범불안장애는 뭐냐면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의 정도가 지나친 그래서 정신질환까지 이어지는 걸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도 이 오버띵킹 때문이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머리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뭐 멍하니 바라보는, 그렇죠. 불을 바라보는 불멍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등장한 거잖아요. 또 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요, 주변에서. 예. 이게 참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니까요. 압박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제목이 생각 중독이긴 하지만 사실 이 책이 영어책을 번역한 거거든요. 네네. 영어 원서 제목이 Stop Overthinking입니다. 아, 스탑이군요. 예. 이 책을 쓴 닉 트렌턴이란 분은 대학에서 경제학과 행동심리학을 공부하고 현대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들을 쓰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가두도록 만드는 현대인들의 질병, 생각 과잉의 폐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 심리 이론,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빠져서 불안의 늪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정신적인 감옥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신적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23가지 방법 역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생각 과잉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생각 과잉에 대한 생각을 멈춰라. 생각이 너무 많으면 사실 주변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걸 텐데요. 네.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사람, 아주 작은 일에도 거대한 걱정으로 치닫는 사람들,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계속 압도돼서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나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관계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생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 중독, 생각 과잉, 또 더 나아가 생각 감옥까지 네. 표현들이 좀 강합니다. 네. 지나친 생각이 주는 위험이 객관적인 시각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 아무리 해봐야 걱정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거 걱정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자극이 지나치게 많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극도로 긴장한 채 과도하게 우리의 두뇌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항상 생각하고 머리를 쉬지 못하게 하면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사고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해야 될 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생각이 과하면 이 사고 과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 중독의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 중독의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 앞서 소개했던 우울증의 문제, 불안장애 문제, 각종 정신질환, 이런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생각 중독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정작 중요하고 의미 있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일인데, 그렇죠. 그걸 너무 근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자는 현대인들이 생각 과잉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디폴트 값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우리가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디폴트 값인 거죠.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사소한 건강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자꾸만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좀 자극적인 것에 눈이 갑니다. 사실 사소한 건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자꾸 불안하고 극단적인 그렇죠. 예, 뭐 정보들이 심각해지면 암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눈에 네.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지도 몰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예. 이제는 내가 너무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 정말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닌지, 내가
공황장애는 아닌지 전전긍긍하다가 급기야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정신질환 이야기할 때 과거의 어린 아이와 화해하지 못했다. 어린 트라우마, 뭐 외상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과 연결짓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게 상처가 돼서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자책으로 이어지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했던 사소한 건강 문제를 염려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 그 사람이 겪었던 사소한 건강 문제는 어깨에서 발견된 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점이요? 어깨에 점이 발견됐는데 네. 왜 갑자기 점이 생겼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떤 문제가 있지? 라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책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비판과 자책,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재미있는 게 우리는 우리의 뇌가 상당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요 인간의 뇌가 자주 상황을 오판한다라고 지적을 해요. 뇌가. 우리 뇌가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닌 거죠.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뇌는 그렇게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심지어는 실제 상황과 상관없는 장면들을 자꾸만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불안을 유발하죠. 저자는 뇌가 만들어낸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오버띵킹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 뭐 뇌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활동인데 그가 말씀해 주신 뇌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오늘 책의 요점은 생각 과잉, 생각 중독 문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나친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책은요. 불안이 생각 과잉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어떤 불안을 좀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도 그런 있고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자라는 환경도 영향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습관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안이 항상 내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생각이 많다는 건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려운 곳을 아무리 긁어도 그 순간만 시원할 뿐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 역시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수록 해결책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분명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인지적인 활동인데요. 문제는 과잉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과잉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정장애에 시달려요.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네. 업무 효율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고 일상을 망치고 우리 삶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문제를 크게 생각하게 되고요. 반면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반면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와 끊을 때를 정확하게 정리할 줄 알고 어떤 재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능력과 회복력을 믿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예. 자, 생각 과잉으로 인한 생각 감옥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책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서 길게 생각 예. 과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저자는 생각 과잉 상태에 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자꾸만 내면 속으로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는 한 걸음 밖으로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말은 쉽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럴 때는 스트레스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일기? 예. 오. 그래서 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적어보면서 이것이 쌓이면 한 달 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4321 기법,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판단을 할 때 5초 한번 쉬어보는 거죠. 스스로 내면으로 5, 4, 3, 2, 1 이렇게 외칠 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뿐만 아니고 시각화 기법, 점진적인 근육 이완법 이렇게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훈련법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체 활동을 늘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다른 놀이에 몰입하거나 이것 역시도 생각 과잉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예. 결국 결론인데요. 우리 뇌 속에 생각이 많이 엉켜 있을 때는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기 위한 5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생각 과잉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자세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이야기죠. 얘기네요. 예.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거, 한계 밖에 있는 걸 부러워하거나 넘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한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생각 과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번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현재. 예. 다섯 번째 태도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5가지 삶의 태도를 들으면서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5가지 태도와 자세를 갖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안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정신적인 감옥으로 자꾸만 얽매이게 예. 하는 오버싱킹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보면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왠지 뭐 욕심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그렇죠. 편하고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그렇죠. 되고 그걸 또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생각 중독 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副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